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점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오실레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응력 수입에 대해서, 즉 스트레스 수입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 면찰 응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응력 값을 변화시키면서 오메가는 일단 일정하게 두고, 두 번째는 이 값을 선형 점탄성 영역 내로 고정시키고 오메가를 변화시키는 방법, 즉, 프리퀀시 수입, 그죠? 주파수 수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진폭과 주파수를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점탄성을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점탄성을 측정하게 되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서 먼저 응력 수입을 행하고 이 응력 수입을 통해서 선형 점탄성 영역을 찾아내는데 이거는 타우0 값에 그죠? 진폭의 어느 정도 값까지 내부 구조를 파괴하지 않는가 이거라 그랬었죠. 앞서서 플라스틱 뉴트에서 내부 구조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값이 항복 응력이잖아요. 그 아래 값에서 실험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특별히 개념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내부 구조 물질 평가하고자 하는 점탄성체는 내부 구조를 갖는데요. 이 내부 구조가 깨지기 전까지가 선형 점탄성 영역이 되고 넘어가서는 선형 점탄성 영역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 응력값 내에 선형 점탄성 영역 내에 진폭, 즉 타우0 응력값을 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프리퀀시 수입, 주파수 수입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응력 수입에서는 이제 여러 G-, G2-, 컴플렉스 G, 델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용어 정리를 했죠. 복소 탄성률을 G 컴플렉스는 저장 탄성률 G-와 J는 이게 허수를 나타내는 게 되고요. 손실 탄성률 G2-가 되는 거고, 요걸 관계를 볼 때는 이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경우에는 이게 가로축이 저장 탄성률, 세로축이 손실 탄성률이라고 보면 좌표로 나타나게 되죠. 복소 탄성률 컴플렉스 G는 G-와 G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값은 손실각인데, 이 손실각은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을 이용해서 손실 탄성률과 저장 탄성률을 구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 탄성률과 저장 탄성률을 가지고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을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순수한 점성체의 경우에는 손실 탄성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탄성률은 0이 되니까 요 축에 있는 거게 되고, 손실각은 델타 값은 90이 되게 될 거고요. 순수한 탄성체의 경우에는 손실 탄성률이 0이죠. 그죠? 손실 탄성률이 없죠. 왜냐하면 순수한 탄성체에 있으니까 저장 탄성률만 존재하고 손실각은 그렇기 때문에 델타 값은 0이 돼요. 그죠? 요 내용은 꼭 좀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점성체와 순수한 탄성체는 이런 값들을 갖는데, 우리가 만나는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물질은 점성과 탄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점탄성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0과 손실각은 0과 90도 사이의 값을 갖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장 탄성률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그걸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순수한 탄성이죠. 그 다음에 손실 탄성률은 에너지를 받았는데 손실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 비율이 바로 점성과 탄성의 비율로 되는데, 이걸로 나타내기는 조금 뭔가 너무 복잡해져요. 두 가지로 나타내면. 이렇게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로 나타내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계산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로
교환이 돼요. 왜냐? 이 두 가지로 이걸 계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로 또 이쪽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을 이걸로 썼어요. 그래서 이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제형을 모든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 모든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복소 탄성률을 볼 때는 이 의미가 일단 탄성률 앞에서 봤었죠. 탄성률이 G가 크다는 건 뭐였죠? 스프링이 굵었잖아요. 당기기 힘들고. 탄성률 G가 작다는 건 뭐였죠? 얇으니까 쉽게 느릴 수 있죠. 저항이 작은 거잖아요. 움직임에 대한 저항. 마찬가지로 복소 탄성률의 경우에도 이 복소 탄성률 값이 커지면 잘 안 움직여요. 당기기 힘들어요. 이 값이 작아지면 잘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값이 작아지면 잘 움직이게 되고, 손실각은 뭐냐면 앞서서 봤죠? 그래프 봤다시피 순수한 점성체는 손실각 90도, 순수한 탄성체는 손실각 0도 이렇기 때문에 탄성이 커지면 0에 가까워지고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점성이 커지면 90이 돼요. 그러니까 0과 90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점탄성체는. 그렇겠죠, 그죠? 모든 점탄성체는 손실각이 0도와 90도 사이에 나타나게 돼요. 즉,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 먼저 스트레스 입은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 이걸 가지고서 뭘 본다? 일단 점탄성의 비율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선형 점탄성 영역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이제 수입의 의미는 독립변수가 이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다는 거 이게 일정한 그 속도 뭐 로그 스케일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속도 뭐 그 리니어하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혹은 감소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응력 수입이란 거는 타우0, 그죠? 요게 이제 그 타우0 값을 최대 그 응력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주파수가 생기면 그 변이가 되는, 그죠? 진폭이 되는 가장 최대의 응력값이 타우0이기 때문에 타우0를 일정한 속도로 증가시키며 물질의 유변학적 성질을 구해내는 걸 응력 수입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런 것들을 수식도 살펴보고 사인 함수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제 너무 어려우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사인 함수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복소수를 모른다고 점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식의 주파수 수입에서는 어떤 걸 알아내고 그 응력 수입에서는 어떤 걸 알아낸다. 이런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응력 수입을 행한 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의 컴플렉스 G값은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10파스칼이 지나면서 깨졌죠. B라는 물질은 100파스칼이 지나면서 깨졌어요. 그 다음에 델타 값을 보니까 A라는 물질은 그 45도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10파스칼에서 증가했고 이것도 증가했죠. 여기서 델타 값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델타 값이 여기가 0이고 위로 갈수록 90이잖아요. 작은 데서 커지게 되잖아요. 작다가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델타 값이 작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탄성이 크다는 거죠. 내부 구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이게 델타 값이 쭉 증가한다는 거는 뭐죠? 탄성 구조가 점성 구조로 급격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내부 구조가 깨진다는 의미가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일단 컴플렉스 G값은 이게 구조가 깨지는구나, 이게 내부 구조가 깨지는구나는 알 수 있고, 그죠? 요거 똑같은 값에서 컴플렉스 G가 급격히 변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델타 값도 급격히 같이 변해요. 이때는 뭐냐 하면 델타 값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의미는 탄성 구조가 깨져서 점성 구조로 바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시면 일단 깨지기 시작한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뭐다? 내부 구조가 파괴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때의 값을 알 수 있잖아요. 컴플렉스 G값을 A 같은 경우 컴플렉스 G값과 A 값의 델타 값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컴플렉스 G값을 알고 델타 값을 알 수 있죠. 이걸 뭘로 하죠? 이 값을 그대로 잠깐 넘겨볼게요. 이 값을 컴플렉스 G값과 델타 값을 그대로 여기 찍으면 되는 거예요. 크림은 여기가 됐고요. 로션은 컴플렉스 G가 이 값이었고 델타 값이 요거에서 로션이 여기 찍히게 됐고요. 토너 값은 델타 값이 90에 이게 0이고 90이거든요. 여기에 가까워지고 컴플렉스 G 값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델타와 컴플렉스 G 값을 그냥 그대로 좌표상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옮기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자, 보시면 이제 요런 걸 적용한 거예요. 적용한 걸 보니까 예를 들면 에멀전 크림에 항연 추출물을 넣을 때, 그죠? 넣을 때 처음에 컴플렉스 모듈러스는 3000 정도 됐다가 2000, 그 다음에 1800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1, 2, 3 하면 이렇게 항연 추출물을 추출물 넣으니까 이게 점도가 일단은 컴플렉스 모듈러스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낮아졌어요. 잘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왜? 컴플렉스 모듈러스 자체가 크면 잘 안 움직이고 작으면 잘 움직이니까 낮아진다는 건 잘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근데 델타 값은 어떻게 됐나요? 델타 값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걸 넣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선형 점탄성 영역 내죠. 왜냐면 여기 가다가 안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기 전이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이게 델타 값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는 탄성 구조가 더 생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 점탄성 영역 내의 값을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 값을 가지고 요걸 그대로 이제 도표로 아까 전에 컴플렉스 G와 그다음 델타 값의 그래프에다 옮기는 거죠. 옮기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스입의 결과, 그죠? 넘버 1번 샘플 동그란 거고 세모 샘플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이것도 가다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까지는 가다가 떨어지니까 선형 점탄성 영역은 대부분 다 한 10파스칼 정도 되겠죠. 여기서는 일정하게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거는 이때부터 내부 구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부 구조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나 예에서 이런 주파수 수입을 하기 이전에 응력 수입을 통해서 이제 선형 점탄성 영역 가다 떨어지니까 떨어지기 전까지 이게 선형 점탄성 영역이 있잖아요. 이때에 컴플렉스 G와 델타 값을 구해가지고 요거를 도표로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 G가 커질수록 일단은 여기 아래로 갈수록 애기도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움직이기 쉽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밀고 일단은 여러 사람이 물어도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고요. 로스 앵글 같은 거, 손실각 같은 경우는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0이잖아요. 이렇게 0에 가까워질수록 딱 이렇게 짜고 나면 이게 흐르질 않는 거예요. 이게 흐르지 않는다는 건 뭐죠? 에너지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에너지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로스 앵글, 손실각이 0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는 손실각이 90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컴플렉스 모듈러스는 위로 올라갈수록 잘 안 움직이고 밑으로 갈수록 잘 움직이고, 요걸로만 보면 되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잘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델타 값, 즉 로스 앵글 값은 0에 가까우면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90에 가까우면 물처럼 이거 에너지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요런 거에서 토너는 컴플렉스 G 값은 낮지만 델타 값이 커요. 그죠? 잘 움직이면서 액체의 성질을 많이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림은 조금 더 토너보다는 잘 안 움직이는데 이게 올라갔으니까 컴플렉스가 높잖아요. 그죠? 근데 델타 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를 더 잘 저장하는구나. 그래서 뜨고 나면 이게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모양을 잘 유지를 하는 거고, 로션은 크림과 토너의 중간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립스틱이 그때 재밌다 그랬었죠. 립스틱이 보통 이제 립스틱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 C는 아니죠. 위로 올라가죠. 컴플렉스 C 값은 더 커져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바르고 나면 흐르잖아요. 흐른다는 거는 액체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델타 값이 어떤 경우에는 로션하고 비슷한 경우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내부에 있는 원료의 함량이나 종류를 조절함으로써 이게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면 립스틱이 여기다 일로 간다는 건 뭐죠? 강도,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저항은 비슷한데, 잘 움직이거나 하는 건 비슷한데, 델타 값이 낮아지니까 탄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이 커진다는 거는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게 돼요.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있으니까 잘 흐르지 않고 그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스틱을 바르더라도 델타 값이 낮다는 거는 뭐죠? 발랐을 때 잘 번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때도 처음에 이야기했었지만 립스틱을 바르고 붉은 게 번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녹는다 그랬나요?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립스틱에 사용하는 그런 왁스들은 녹는 점이 0점이 멜팅 포인트가 한 50도가 넘어가요. 60도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 온도는 한 30 몇 도잖아요. 32도, 3도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녹질 않아요. 근데 이게 립스틱이 번진다는 건 뭐다? 흐른다는 거예요, 립스틱이. 그렇다면 델타 값이 높다가 델타 값이 낮아진다는 거는 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흐름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립스틱이 잘 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립스틱에 대해서 이걸 실제 제품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5장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또 적용된 예가 어떤 거냐면 이런 예죠. 우리가 마이크로 에멀전 젤에다가 어떤 어성초 같은 거를 넣게 되면 델타 값도 증가되고, 델타 값이 1일 때 자꾸 넣을수록 델타 값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모듈러스 값도 떨어져요. 컴플렉스 모듈러스 값이 떨어진다는 건 뭐죠?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잘 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값도 커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탄성이 줄어들고 점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성초 같은 걸 넣으면 이게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그 제형 자체가 이 제형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는 안정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면화학이나 유화물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화장품에서 쉽게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또 이런 게 적용된 걸 살펴본다면, 이거는 마이크로 에멀전 젤을 만들었을 때 녹차 폴리페놀을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인데, 그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0으로 갔을 때, 더 적게 넣었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더 많이 0.1% 넣으면 이게 오히려 더 증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녹차 추출물을 넣으면 델타 값이 이렇게 컴플렉스 G 값이 증가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넣을수록 내부가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점도가 이런 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델타 값은 처음에는 희석되다가 0.1% 넣을 때는 델타 값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줄어드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델타 값이 줄어든다는 거는 내부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컴플렉스 G 값도 증가되고 델타 값도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에 탄성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 내부에 막 구조가 생겨서 뭉글뭉글 뭉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장품의 제형의 안정성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떨어지거나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가는데 오르면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오르면서 왼쪽으로 가는 이런 경우는 나중에 화장품의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걸 보고서 이걸 보고 다 이해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3장까지 정도를 이해하고 4장, 5장은 여러분들 화장품을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제조하고 실험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얻게 될 거예요. 레올로지 이런 걸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계속 만들고 하면 결국에 그냥 경험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런 레올로지는 학문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면 이렇게 실험하는 것들이 다 나의 자산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둡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젤 같은 마이크로 에멀전 젤에다가, 그죠? 오일의 함량을, 내부 오일의 함량을 높이면, 오일의 함량을 높이면 이런 식으로 좌상향하죠. 이건 뭐냐면 오일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내부 함량이 높아질수록 내부에 입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탄성이 증가하게 돼요. 탄성이 증가하게 되고 안정성도 증가하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20% 자꾸 채울수록 델타 값은 자꾸 줄어들어요. 델타 값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안에 내상이 증가하면 이게 흐름성이 줄기 때문에 로션이 크림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값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내부에 입자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그래도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커져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모듈러스 값도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화장품을 실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문에도 잘 나와 있고, 논문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오실레이션 테스트 중에서 주파수 수입을 하기 이전에 선형 점탄성 영역을 찾아내는 방법인 스트레스 수입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장에서 이런 다양한 응용 예들이 대부분 다 보면 스트레스 수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좀 반복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공부해주면 되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파수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